미국 16위 은행이 지금 파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파산한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뭘 의미하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영화 부귀 성공이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또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시장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 전행을 미국 연준과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그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방송에서나 혹은 언론에서 이미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미 연준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법의 예금보험과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예금자들한테 상환해 주겠다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 조치로 인해서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도 이에 대한 사태를 메모리 주시하다가 지금은 전방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만 사태 때 발생했던 금융위기 정도는 확실히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연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들이 또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벤처기업, IT 기업들이 파산이 될지, 그리고 미국 경제가 괜찮을지, 이런 이슈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실리콘밸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파산한 은행입니다.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는 투자은행이었고요. 오리지널 상업은행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보다도 더 큰 은행이죠. 그리고 미국 순위가 16위입니다. 이 은행이 16위 은행이 지금 파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있었죠.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사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행이란 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이라는 거는 단기예요. 뭐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우리가 가서 구간 선택하겠지만 결국 뭐 3년, 5년 장기 예금이 있겠죠. 이 예금을 받아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마진이죠. 이거는 은행의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예금을 받았는데요. 단기 예금이죠. 왜 단기 예금이냐면, 여기에는 주로 예금하는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 기업들이에요. 이 스타트 기업들 특성상 예금이 장기 예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에다 수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했다는 거는 어디다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은 한 30% 대출을 해주고, 대출도 주로 VC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이런 데 대출을 해줬고요. 미국 국채와 MBS 주택담보대출, 여기에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 평균 우리가 그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듀레이션이 3.6년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수익률이 1.79%입니다. 이 은행이 2020년부터 2021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왜? 2020년 1월에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충격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역대 이래 최고의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냥 돈이 종이 조각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입니다. 0. 근데 이 실리콘밸리는 예금을 유치하려면 다른 대형 은행들에 비해서 금리를 높여줘야 예금자들이 이 은행 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0.25% 예금을 줬어요. 이자를. 그래서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예금 규모가 2021년 12월에 와서는 1,900억 달러였어요. 1,900억 달러. 예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이 대출입니다. 누구한테 대출해 주냐면 뭐 기업이나 일반 상호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 엄청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안전 차원에서 나름 안전 차원에서 두 개에다 주로 자산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나는 미국 국채, 하나는 MBS mortgage 여기 채권에 주로 올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이 1년 반 동안 사들인 MBS가 지금 800억 달러. 800억 달러. 아까 예금 규모가 1,900억 달러라고 했죠. 이 800억 달러를 MBS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MBS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암묵적으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총 MBS가 1,000억 달러가 됩니다. 1,000억 달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총 자산 규모가 2,000억 달러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절반을 MBS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절반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MBS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팔 수 있는 거하고 끝까지 만기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거기 적힌 그 금리로 이익을 실현해요. 그런데 팔 수 있는 거는 가격이 시장의 금리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MBS는 만기까지 가는 자산으로 갖고 있고요. 미국 국채는 주로 수시로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로 팔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AFS라고 합니다. 이 수시로 팔 수 있는 이 자산은 그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당시 시가로 손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회계상 시가로 평가해서 손실이면 회계상 손실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행이 작년 말에 재무제표에 매도 가능한 이 채권들이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채권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회계상 손실이 18억 달러가 손실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조치가 뭐냐면 18억 달러가 손실을 잡히니까 이 은행이 올해 1월에 융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한 23억 달러 정도를 융자를 하겠다고 시장에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특히 예금자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금액의 25% 정도를 예금 인출 요구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뱅크란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예금자가 와서 다 인출 요구할 때 아무리 큰 대형 은행이라도 그 많은 예금이 다 대출 자산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합니다. 그거 뱅크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유했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했던 자산이 뭐가 있냐? 미국 국채와 지금 MBS, 팔 수 있는 MBS 이 채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채권이 살 때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제 샀냐? 보세요. 이 예금이 확 증가한 게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예금이 확 늘어나니까 그때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미국이 2021년 10월까지 미국 안 올린 상황 때 미국 국채와 미국 MBS를 사들였으니까 그때는 채권이 엄청 높은 가격에서 산 겁니다. 여러분, 금리와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 관계예요. 금리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자산 가격 P라는 거는 이퀄 분자에는 그 자산이 들어들 수 있는 모든 캐시플로우 분모의 1 플러스 R 망 T 그래서 R이 분모에 그러니까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020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주식과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던 채권 가격들이 다 가격이 떨어지게 하면서 지금 현금 인출 요구가 나오니까 팔아야 되는데 다 손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떨어질 거 아니까 사는 곳도 없습니다. 예, 사는 곳도 없으니까 점점 이게 악성순환이 됐죠. 그래서 이게 3월 10일에 이게 지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발생해서 44시간 만에 사실 파산 선고를 합니다. 은행이. 근데 사실은 제가 정상적인 은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아니고 일반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면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과 누구한테 대출해줘? 기업한테 대출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 만큼 대출 금리 증가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올리면 그만큼 기업들한테 대출을 비싸게 해주고 걔들한테 대출 비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 금리 올리는 사람에 맞춰서 하나는 금리 이전이 가능한데 이 은행은 그런 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주로 미국 국채와 뭐 했죠? MBS를 샀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하는 사람들은 은행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금리가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금리 스왑을 통해서 금리 해지를 합니다. 금리 스왑. 근데 이 경영자가 베이커라는 이 경영자가 갑자기 이 코로나 기간에 신속하게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팍 커지고 뭐 돈이 막 물처럼 몰려오고 그냥 자기가 투자했던 기업, 자기가 대출했던 기업들이 마이다스 손처럼 다 그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이스에 상장하고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받으면서 왜냐면 그때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돈들이 다 IT 기업에 갔어요. 스타트 벤처 기업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이 스타트 기업에 가고 그 기업들이 또 나스닥이나 나이스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몸값을 실현하니까 투자자 다 돈을 벌었죠.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출해줬다 기업이다 이러면 상장이 쉬웠대요. 신용보증 역할도 했죠. 레퓨테이션 역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베이커 같은 이 운영자 CEO 굉장히 이게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 IB가 제일 하기 좋고 이 은행업이 제일 좋고 어쨌든 금융업에 대한 엄청난 긍정적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미국 국채와 지금 MBS를 샀는데 이게 금리 스왑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바로 그 리스크에 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단기 금리 시장에 가서 레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채권을 시장에 팔면서 자금을 융자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내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이에요.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면 그 레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미국 담보주택은행에서 어드밴스 좀 금리가 높은 걸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걸 안 했냐? 단기 금리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2년 금리가 10년 금리가 더 비쌉니다. 100% 더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비싼 단기 금리를 많이 갖고 올수록 내 자산은 다 장기 자산이잖아요. 이제 이게 듀레이션에 맞지 않아서 점점 손실인 거예요. 이럴 바알고는 아예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파산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우리가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금 듀레이션, 예금 기간과 대출 기간, 대출 자산의 기간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유동성의 단기 유동성 문제 폭발로 보입니다. 금융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좀 더 인사이트를 찾아보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발생할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작은 소규모 은행들이 511개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모든 작은 은행이 다 노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연준이 짧은 기간에 오늘 발표했잖아요. 원래 예금보험법의 규모를 넘어나서 전액연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는 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한 행동입니다. 원래는 예금보험법이 규정한 것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왜 전액을 다 상환하겠다고 했을까요? 보장해 주겠다 했을까요? 이 사태가 일파만파로 넘치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 실리콘밸리도 흑자 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위기라는 건 그 기업이 나빠서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 위기가 옵니다. 그게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이렇게 빨리 행동 안 했으면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안 했으면 IT 기업들이 파산할 거고 그에 따라 또 다른 소규모 은행들이 파산할 거고 이러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파산하거든요. 한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기대치가 가버리며 그래서 그걸 조기에 막겠다고 지금 전액 모든 예금을 그대로 보증해 주겠다고 발표를 일찍 한 겁니다. 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내 생각에 이렇게 안 했으면 한국 예금자들도 아마 저축은행이나 이런 은행 가서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뭘 의미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영화 부귀 성공이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중간에 금융시장이 있었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질적 삶이 이 금융시장이 잘 돼야 이게 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부동산하고 관련되고 미국은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미국 스토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타트 기업, 벤처 기업에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상장해요.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130만 대 만드는 자동차가 시가총액이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미국 자본시장님에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IT 기업들이 몸값이 그동안 고고행진했고 오버밸류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고 그것이 끝났다라는 게 실리콘밸리 파산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미국의 이런 벤처 기업들이 성공한 스토리는 낮은 금리, 거의 연준의 이 낮은 금리에 이 자본 환경이 돈들이 무한대를 찍는 돈들이 다 벤처 기업에 가서 그게 상장해가지고 엄청난 몸값을 받으면서 미국의 성공 스토리가 화려하게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실리콘밸리 파산은 그 꿈이 지금 와장창 무너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 올 거냐. 이거는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인데요. 저는 미국의 지금 여기 뭐 물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따르겠지만 원래는 이번 달에 0.5, 3월 21일가 입살이잖아. 0.5 올린다고 다 시장 컨센인데 지금 보는 거는 0.25 정도 올릴 거다. 아니면 안 올릴 거다. 아니면 뭐 더 적게 올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가나 이런 거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에는 올릴 거로 봐요. 단기라는 게 이번 달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경고를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하고 싸우듯이 해서 자신 있게 올렸다고 하면 이제부터 워칭하면서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올리는 기조가 많이 약화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인사이트 뭐냐, 우리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지가 됐죠. 안전자산, 미국 국채 이러면 안전자산. 근데 실리콘밸리 파산은 우리한테 이 세상에 안전한 자산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노출이 되면 안전자산도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파산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증권 정부가 암묵 보장하는데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은 없습니다. 누가 내 자산 지키죠? 나의 금융 지식이 나를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랩, 예를 들면 여기 은행도 레포라든가 여러 이자율 스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자율 해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지식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갖고 있던 미국 국채와 MBS도 실제는 위험 자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안 들고 맹목적인 공황 심리 혹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실리콘밸리의 이 사례를 통해서 미국 국채도 안전한 거 아니니까 항상 내 안전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반도체 과학법 지금 세부안이 나왔는데 이 세부안을 보실 때 일반인들하고 보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지금 네. 크게 세 가지거든. 네, 이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라는 이 경제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 이 이유가 됩니까? 왜 한국에서 생산 안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 이유는 그럼 중국은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가장 뭐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은 장비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이 때려버린 거잖아요. 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가까이 차지하는 가장 전략적이면서 핵심 산업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올해 산자부의 지금 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수출이 약 9.9% 올해도 축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구체적 시행령을 발표했는데요.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뚜렷한 거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 보정을 받는 대신에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이러한 배경에 맞춰서 현재 중국 정부도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전략적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국내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 전자공학부 박재근 석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범준 경희대 국제경영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가 사용한 역사를 보면 네. 1980년 초에 네.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반도체가 처음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컴퓨터에 CPU, 메모리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산업이 쭉 가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 아이폰 3가 이제 그렇죠. 실제로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에 스마트폰에 엄청난 새로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사업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또 커다란 반도체가 그렇죠. 사용이 네. 되다가 이제 3회 물결이 이제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커다란 반도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즘 뭐 챗 GPT 이야기도 하지만 네. 거기는 어찌 보면 반도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AI 반도체 또 뭐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 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시대가 곧 예. 오기 때문에 이런 또 새로운 시장이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 시장을 또 누가 국가적으로 주도로 해서 이 산업을 가져가겠느냐. 그렇죠.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이 반도체를 가져야만이 그런 시장을 또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없이는 그 나라의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도래가 했죠. 거기 들어가는 신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단계에서 지금 미국 주도로 해서 네. 이렇게 재편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배경에서 이범준 박사님께서 주로 컨설팅 예, 쪽을 예. 하시나 봐요. 그래서 혹시 앞에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는 큰 글로벌 방향 변화가 있잖아요. 그 최근 하고 계시는 실무에서 이쪽으로 지금 기업들이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컨설팅 수요라든가 혹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뭐 잘 아시는 예. 것처럼 반도체를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메모리 쪽 그리고 예.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메모리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고죠, 재고. 네. 예, 이제 신규 응용처라는 게 뭔가 등장을 해줘서 수요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PC 그렇죠. 그다음에 2003년도 네. 이후에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뭐 MP3, 그렇죠. 디카 뭐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랜드 시장이 이렇게 확 살아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이제 비메모리들이 이제 확 드러나고 그렇죠.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MCP나 뭐 네. 랜드 제품들이 많이 네. 활성화됐었는데 2019년 이후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시장을 새로 뭔가 부흥시켜 줄 거냐.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원격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되면서 이제 맞습니다. PC 서버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한쪽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는 앞으로 재고를 어떻게 소진할 거냐, 어떤 신규 응용처가 나와서 좀 처리할 거냐인 거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용 비메모리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건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레거시 공정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고 네. 사실 비메모리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의 지금 GAA 방식이 네. 적용이 돼서 지금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어떻게 신규 거래선들을 유치를 해서 그런 매출로 이어지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올해 작년에도 안 좋았지만 올해도 지금 부진할 것 조망하는데 이게 뭐 반도체 사이클 문제인지 아니면 큰 시장 재편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반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이 이제 점점 옛날 우리가 뭐 80년 초부터 반도체를 했는데 네. 지금 시대로 오면서 사이클이 더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출이 감소되고 또 가격이 떨어져서 또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까지 가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네. 너무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수요가 있으면 시장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어디 파느냐? 네. 사용량을 보게 되면 네. 반 정도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요. 네. 그 나머지 반이 우리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에도 메모리가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노트북도 들어가고 막 IT 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IT 기기의 반, 데이터 센터가 한 반 반 정도.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게 되면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 초에 그 인텔에서 사파이어라는 네. 새로운 데이터 센터용 CPU가 지금 출시가 되었어요. 예. 지금 대부분의 큰 데이터 센터 회사들에서 신뢰성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예. 3, 4분기, 4,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거기 장착되기 시작을 할 텐데 네. 데이터 센터용 새로운 CPU 사파이어의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메모리를 요구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메모리보다는 성능이 훨씬 빠른 메모리, 네. 동작 속도 빠른 메모리, 네. DDR5라고 그러는데요. 네. 현재 지금 DDR4라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DDR5로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네. 또 투자를 또 많이 해서 더 네. 좋은 성능을 만드는 것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우리 메모리가 수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올 연말 정도 되면 현재 이 바닥에 내려와 있는 이 메모리의 네. 그 매출액, 수출액이 예.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은 수요의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이클은 존재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 중에 한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 이 반도체가 수출하는 국가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는 어떤 쪽이 수출이 되고 또 IC 기계 차원에서 보면 또 어떤 국가에 주로 수출이 되나요, 이게? 사실은 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컸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업 부서로 따지면 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는 오히려 국내 영업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왜냐하면 삼성폰이 잘 나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스마트폰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뭐 화웨이든 뭐 어디든 계속 이렇게 예.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중국 매출이 이제 굉장히 비중이 컸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서버 같은 예. 경우는 주로 미국, 유럽이고요. 미국, 유럽. 주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제를 이어서 지금 미중이 기술 패권 전쟁 한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요. 반도체가 워낙 전략적 지금 산업으로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 이런 패권 전쟁이 커질수록 지금 여기 둘러싸고 한국 그리고 유럽, 일본 등등 나라들의 여기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그걸 다뤄보고 싶어요. 이번에 나온 반도체 과학법 지금 제보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크고 토론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뭐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 제보안을 보실 때 일반인들하고 보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과학법 그 네. 배경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우리가 미중 기술 패권의 네. 본질을 좀 이해를 네. 해야지 우리 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할 역할 그렇죠. 이런 네. 걸 이해를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사업이 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IT 제품을 만들어서 네. 수출하는 것과 네. 그리고 부동산 사업이 이제 이렇게 네. 성장을 하면서 경제를 예, 중국의 경제를 끌고 이렇게 가죠. 끌고 네. 가죠. 그런데 이 IT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핵심 부품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2014년도에 예. 우리가 전 세계의 IT 제품의 70%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네. 반도체는 거의 100% 수입해서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014년도에 예. 2025년 즉 10년이 지나서 예.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를 네.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해서 네. 그것이 제조 2025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네. 투입을 했고요.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 잘하는 설계 예.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 분야를 따라잡은 회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라는 회사인 예. 겁니다. 거의 미국 수준의 설계 능력을 가지면서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장 뛰어난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직접 설계를 하고 예. 위탁 생산은 TSMC라는 대만 회사에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설계 기술이 반도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왔고 주도했는데, 앞으로 네. 주도할 것인데 네. 중국이 턱 밑에까지 오니까 네. 그다음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제재가 들어간 거잖아요. 네. TSMC 보고 네. 하웨이에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지 마라 하고 네. 제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시발점 본질이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네. 자,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반도체는 미국 주도로 해서 시장을 계속 새롭게 창출을 해왔고 네. 컴퓨터도 미국에서 만들었고 스마트폰도 미국에서 만들었고 4차 산업혁명의 시장에 도래했는데 새로운 신시장도 미국이 계속 만들 것인데 네. 중국이 이제 그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더 제재를 더 심하게 하면 하지 더 약하게 하지는 않을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 기술 패권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 그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는 것이죠.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고 예. 그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설계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막았는데 네. 생산을 지금 자꾸만 어디서 해야 되냐면 대만이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해야 되죠. 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많은 대만 회사가 중국의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도 생산을 미국에서 하자. 그래서 작년 기준 보면 미국에서 총생산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네. 미국이 한 12% 정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2030년도까지 네. 한 20% 정도 올려보자. 오케이. 특히 올리는데 첨단 반도체 생산 쪽을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공정을 지으라고 유도를 하면서 네. 짓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반도체 지원 과학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네. 세액 공제 등 네. 또 지방 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네. 해줄 테니 투자를 하시오 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예. 그 반도체 지원법이 네. 이제 실제적으로 위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예. 상무부를 통해서 집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독소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지금 네. 크게 세 가지거든.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 최첨단 잘 네. 만드는 회사들 우리 땅에 와서 해라. 그렇죠. 네, 이게 네. 첫 번째고 예. 미국에 있는 우리 회사들 네. 뭔가를 하면 우리가 더 지원해 주겠다. 네. 인 거고. 그렇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정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였든 민주당 정부였든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태도는 거의 똑같이 지금 유지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대만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잘 성장시킬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칩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거든요. 네. 인센티브 주겠다. 네. 그다음에 우리 R&D 투자하겠다. 예. 근데 이제 가드레일 조항으로서 그러면 우리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예. 중국에 향후 10년 동안 추가 투자를 못 한다. 네.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뭔가 좀 인위적인 조항으로 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거냐, 예. 아니면 지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때려잡는 형태로 갈 거냐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슈퍼 301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예전에 88년도, 뭐 89년도, 90년도 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거거든요. 네, 슈퍼 네. 301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만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지금 세부 조항 중에 어떤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을 잠깐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게요.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을 달성하면 미 정부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라는 지금 조항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지원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앞으로는 환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가드레일 안정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서 지금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라고는 했는데 여기 R&D 투자는 연구개발은 132억 달러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보조금은 지금 총 527억 달러를 지금 보조금을 주겠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신에 앞으로 초과 이익을 달성하면 우리한테 줘라. 정부에 나눠줘라. 이런 게 있고 75억 환수하겠다는 게 돼 있고 중국에 대한 투자 제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초과 이익을 달성하면 돌려달라 정부에 그리고 지금 환수하겠다는데 이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라는 이 경제 차원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야 되는 이 이유가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네. 도래를 했고 예. 새로운 시장을 네. 열고 드라이브하는 것은 미국 기업입니다. 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그렇죠. 주장하는데 네. 왜 그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주장하냐면 자동차도 반도체가 없으니까 생산이 코비드 19 시대에 네. 1년 동안 생산이 뭐 30%까지 떨어진 네. 적도 있고 그만큼 이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핵심 주력 사업들을 할 수 없는 IT 사업을 리딩하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또 할 수 없죠. 지금 그렇죠. 자동차 사업이 빠르게 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네. 반도체가 지금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네. 10배, 20배씩 들어간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력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반도체 확보가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데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도 거기 시장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렇죠. TSMC도 시장이 있으면 가는 것인데 시장 보고 간다. 그런데 네. 왜 한국에서 생산 안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까요? 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네. 미국은
인건비나 뭐 물가나 모든 게 한 30% 정도 더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520억 네. 달러라는 네. 반도체 보조금. 네. 지원법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자 2천억 이상의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 정도 본인들이 이익을 내겠느냐고 그것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제출한 금액에 초과를 하게 되면 네.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보조금 받은 그 금액의 75%를 회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 주장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저희들 우리 학회에서 네. 교수들이 앉아서 이제 기업체하고 같이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자 그럼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까? 그렇죠. 텔넷이 20조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네.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5에서 15%를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한 3조 언저리가 되지 않겠느냐. 20조 투자했는데 이익이 3조가 난다. 그건 비즈니스 잘못된 거죠. 네. 이제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이익 나오는 목표치를 내야 되는데 3년 동안 회계장부를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그 안에 원가가 얼마냐, 그거 다 나오죠. 생산량이 다 얼마냐, 나오죠. 재고가 얼마냐. 재고에 대한 정보만 외부에 나가도 그것을 사쓰는 수요 기업,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절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않겠어요? 영업 비밀에 대한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다 제출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인 예, 거죠. 그게 이제 예. 본질적인 문제라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년에 5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뭐 15조 하다가 뭐 올해는 지금 많이 슬로우다운을 합니다만은 네. 삼성은 계속 투자를 유지를 하고 네. 있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익이 나와야 되고 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강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한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하느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예. 우시 공장의 총량의 47%를 거기서 생산하고 네. 있고요. 낸드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 예. 삼성전자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의 42%를 거기서 맞습니다. 생산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네. 생산을 해서 매출을 이루고 이익이 나야지 그거를 미국의 텔러시에다가 삼성전자도 투입을 하고 그렇죠. 또 SK하이닉스도 거기에 산업소 쪽에 그렇죠. 연구소와 패키지에 그렇죠. 대한 네, 투자를 합니다. 네, 네. 이익이 나야 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주력 사업인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지원법, 가학법을 네. 지원을 받게 되면 네. 10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중국에 투자를 하지 마라. 오케이. 예? 네. 지금까지 생산한 제품까지는 괜찮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 예. 예, 반도체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만드는 반도체가 있으면 그렇죠. 한 2년 되면 더 이상 맞습니다. 그 제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문제인데 네. 지금 1년을 유예를 받았죠. 1년 후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네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어가서 두 번째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논의 드릴 건데요. 우선 이 박사님, 중국은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정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크게 뭐 두 개의 100년이라는 예.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공산당 창당 기준, 그다음에 네. 해방 기준으로 네. 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조업을 끊임없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가장 뭐 반도체 생산에서 핵심은 장비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죠. 사람이 많이 투입된다고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이제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이 때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장비 시장을 보면 일본의 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ASML, 그렇죠. 뭐 미국 KLA,
뭐 램,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 예.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80%예요. 80. 네. 예. 근데 미국의 세계에다가 일본하고 네덜란드까지 지금 손을 잡아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다고 금지하는 하니까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산업하고는 좀 다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으면 공정을 세분화하기가 이제 딱 한계가 걸려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파운드리 업체들 중국이 최첨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지금 14나노로 알려져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딱 그 지점을 때린 거예요. 그럼 네. 14나노 이상은 반도체 장비 못 사가. 그러면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고 뭐 이런 네.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었는데 네. 야, 이게 언젠가는 하긴 할 테지만 네.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이번에 양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3월 11일 끝났는데 매회 양회는 한국말은 국회 깨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인민 대표들이 북경에 모여서 올해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주로 논의하는 장소인데요. 과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왔어요. 텐센트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이런 수장들이 대표로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눈에 띄는 게 전기차, 인공지능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수장들이 주로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엄청 지금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또 과학기술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거기서 지금 반도체 기술 영예 돌파를 하겠다라고 엄청 지금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방금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기술 돌파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에서 지금 네덜란드라든가 또 앞으로 뭐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이런 좀 어떻게 하나 관계를 잘해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의 입장에서 이 지금 한국하고 굉장히 관계를 잘하려고 중국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거기서 지금 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중국에 대한 가들 조항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는 경제 안보라고 생각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그 생산량을 보면요. 네. 중국이 한 12% 정도로 생산해요. 그 12% 내에서도 네. 삼성과 SK 중국 공장 걸 빼면 5%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만 기술력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특히 아까 우리 이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유럽으로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부품도 공급 못 받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을 해야만이 가능한데 네. 미국에서 이걸 차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미국이 이걸 차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안에 보면 대부분의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네요. 예, 원천 기술을 사용하기 그게 때문에 문제네요. 예. 미국의 허락을 안 받을 수가 받으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략물자의 개념에서 그렇죠.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니네들이 만드는 이 제품이 중국 가서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해서 전략물자라는 걸 가지고 그 제재를 하는 거죠. 기준을 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유럽도 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렇네요. 추가로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네. 2019년에 지금 EUV 장비를 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 판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1년 유예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렇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상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뭐 쿼터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에 제한을 두겠다. 쿼터. 중요한 게 이런 건 이제 사실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외교로 거냐가 이제 되게 풀어야. 네. 고민이 되는 문제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IP 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스냅시스하고 영국의 ARM이에요. 그렇죠. 패밀리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인 맞습니다. 구조들을 다 거기서 원천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시냅스. 그러니까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서 이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회 아까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대만 하는 걸 보면서 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대만이 미국에서 와서 공장 지어라 예. 라고 하니까 오케이 짓겠다. 네. 근데 대신 5나노를 오나노.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 놓고 대만 국내에다가는 3나노 이하를 그렇죠.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 소위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예. 예전 제품들 예. 거기다가 뭐 추가로 지금 계속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한테는 도쿄대하고 같이 R&D 협약을 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가 신규 공정들 최첨단 테크는 넘겨주지 않고 넘겨주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고 오케이. 그리고 중국에 투자했던 거 여전히 네. 올드 공정이기 때문에 네, 계속 하겠고. 계속 추가하겠고 오케이. 그러니까 좀 뭐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면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도 좀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국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지금 발표하고 블랙리스트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지금 지난번에도 또 28개 기업을 추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 영향받는 영역은 있나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되게 이게 되게 당연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게 기업이잖아요. 네. 시장이 있는 곳에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야 우리도 그래도 나름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IT 강국인데 네. 그리고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아예 발을 빼고 있거나 그냥 팔로우 입장이 아니고 당사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반도체 전쟁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당사자예요. 네.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이 더 많지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제재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요. 그럼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 네.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과연 풀 수 있냐. 네. 그냥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갈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전에 2010년도에 예. 중국이 사실 센카쿠 열도에서 그 예. 납포된 어미 문제가 있었을 때 예, 일본이 예. 이제 맞아요. 어민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중국이 했던 게 뭐였냐면 히토류. 나 히토리 안 팔래 니들한테. 맞아요. 그랬더니 바로 풀어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분리가 됐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국가도 이런 문제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걸 가지고 과연 아까 장비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네. 그 말했던 세계 미국의 장비 업체들도 중국에 이미 30%씩 수출하고 있는 네. 장비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피를 흘리면서 상대방이 더 많이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은 제재 리스트 올라갔으니까 못해라고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이건 반드시 외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장단기적인 게 있겠지만 네. 지금 이게 워낙 빠르게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오늘의 이제 이 대담의 그 네. 첫 주제가 되는 것이 네. 지원 가학법인데 왜 이렇게 독소조항이 많고 네. 우리 힘들게 하느냐 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정부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배제를 하고 있고 네. 우리 한국을 동맹국가로 해서 참여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동맹국가로 잘 미국에 투자도 해주고 네. 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맹국가한테 제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효과가 제재 효과 나오면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오히려 동맹국가는 더 도와줘야 되는데. 예. 같이 잘 돼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만 잘 되면 안 되죠. 예,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통령이 다음 달에도 이제 가시니까. 가시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죠. 요구를 우린 하셔야 우린 동맹국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초과이익에 대한 그 한수하는 그런 정책이 하원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 행정부가 나서면 변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하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영업 비밀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그죠? 뭐 예. 그런 소위 말 안전장치 같은 것을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예. 중국 생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중국에 생산하는 거를 지금 10년 동안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지금 다음 제품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동맹국가니까 지금 1년이 아니라 좀 더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좀 이렇게 룸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동맹국가가 그렇죠. 아니겠느냐. 그렇죠. 동반 성장을 하자는 네. 이제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아까 이 박사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네. 대만의 TSMC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설명을 들어, 했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다시 반도체를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 맞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반도체 지금 지원법 개정이죠. 국가 핵심 전략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이 있는데 네.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 개정법을 네. 특별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게 세액 공제를 20% 해달라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8%밖에 안 돼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다행히 이번 주에 국회에서 소위원회 통과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논의하는 걸 올라갔는데요. 이처럼 모든 나라가 그 반도체가 경제 안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지원을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이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반도체 사업 자체라는 것은 대기업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의 규모가 맞습니다. 반도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쟁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어려워요. 세액 공제도 다른 나라보다 작고 예. 또 우리나라 공장 짓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인프라 구축, 그렇죠. 도로,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만처럼 대만 네. 정부의 경우는 미리 이것을 부지를 미리 국가에서 개발했다가 반도체 회사 필요하면 그냥 분양하는 형태로 한단 말이죠. 네. 미리 나서서. 미리 나서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마치 만들어지가 있는데 네. 그런 활동들을 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예. 반도체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만이 예.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네.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박 교수님과 그리고 이범준 박사님과 그 반도체 관련해서 범위가 좀 넓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 차원에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지금 미중 간에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패권을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과학법이 나왔고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실제 갔지만 여러 가지 지금 독소조항 포함해서 이런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정부의 더 큰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안보라는 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그리고 절대적인 초격차 경쟁력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박재근 교수님과 이범준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녕하쇼를 주목해 주시고요. 국가 운명에 관계되는 많은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대담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